안녕하십니까. 경실련 도시계획센터 유튜브 도시대학 오늘은 저층주거지 정비제도에 관하여 주식회사 스페이스 엔지니어링 건축사 사무소의 김선아 대표님을 모시고 저층주거지 정비제도에 대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전주대학교 임묘하 교수님이 수고해 주시고 저는 사회를 맡은 저는 중원대학교 한상훈입니다. 그럼 오늘 저층주거지 정비제도에 대한 김선아 대표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선아입니다. 여기 지금 서울 도시 그 지도를 제가 넣습니다. 이제 이렇게 그 밀도가 빽빽하게 지금 형성된 그 도시를 봤을 때, 그동안에 이제 주거지들이 이 도시에 이제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서울을 샘플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전쟁 이후에 판자촌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제 지역에서 이 도심으로 서울로 올라온 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때 이제 도시 재개발법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부 주도형이죠. 그리고 도시 서민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또 이제 89년도에 만들어지면서 민간 자본에 의존한 자력개발, 아파트 단지 개발, 또 이때 아파트 지구도 지정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990에서 2010년도에는 이제 대규모 민간 자본이 들어오면서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개발하고 이제 뉴타운이 이때 굉장히 또 2000년대 들어서 많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정비 사업이 이제 좀 지원되면서 새로운 정비 사업의 유형을 좀 모색하고 지금 이제 2020년 지나서 2023년 굉장히 많은 이 주거 부족에 대한 이제 사업들이 제한이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층주거지 정비 관련 법이나 사업 제도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크게 이렇게 5가지입니다.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재생법, 공공주택특별법 이렇게 있습니다. 보면은 이제 건축법이 이제 62년도에 생겼지만은 건축협정과 결합건축이라고 요 이제 저층주거지에 관련된 거는 2014년, 16년에 생긴 겁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가장 우선이 이제 재개발법이 먼저 이제 재개발 관련된 사업들이 먼저 있었죠. 그러면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 그 다음에 자율주택 정비 사업으로 해서 2017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서울시가 모아타운이라는 사업을 얘기를 하면서 도시의 큰 블록 안에 이 4가지의 사업 유형들이 좀 골고루 섞일 수 있는 새로운 사업 유형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도 서울시가 그동안에 이 환경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고 또 심의라든지 주민들의 협의라든지 또 공공에서의 지원 과정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이걸 좀 빨리 단축시킬 수 있는 신속통합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재생에서는 이제 근린재생의 활성화 사업들이 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1년에 주택 공급에 대한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 때 공공주택 특별법이 만들어지면서 지금 현재 국토부에서 지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대표님 그런데 이제 우리 독자들의 이해를 좀 돕는 입장에서 이렇게 저층주거지에 관한 제도 법적인 내용들이 많이 이제 되는데 기본적으로 저층주거지라고 하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랑 비교하면 뭐 단독주택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대표님이 정의하시는 저층주거지 같으면 어떤 내용으로 정의가 될 수 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기존에 우리 높은 아파트 단지랑 비교하자면 저층주거지는 이런 게 저층주거지가 되겠다라고 하시면 한 정의를 한번 줄 것이죠. 용도 지역적으로 보자면은 이제 2종 주거지역 정도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 2종 다음에 이제 3종 준주거로 가는데 이제 3종 준주거 지역으로 가면서부터는 용적률이라든지 기타 용도 부분도 조금 더 자유롭기 때문에 2종, 1종 뭐 단독주택지 정도가 저는 저층주거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개발 용도 그 용량을 기준으로 했을 때. 네네네. 그래서 여기 좀 하나씩 좀 자세하게 한번 보자면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소규모 주택 정비법이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유형을 보면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제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작은 단위로 이제 하는 사업이고, 그다음에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이제 자율주택보다 조금 더 상위 개념이지만은 가로를 좀 유지하면서 블록 단위로 하는 거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도로는 좀 양호한데 주택들이 오래됐다.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하는 사업이고,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역세권이나 중공업 지역이나 이런 경우에 인프라도 안 좋고 주택도 안 좋다. 그런 게 전면적으로 이제 철거 후에 이제 개발하는 그런 사업이 좀 되겠습니다. 자율주택 정비 사업을 보시면은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이제 전체의 3분의 2가 되고 기존 주택을 봤을 때 단독 주택, 이제 단독 다세대 연립 이렇게 몇 세대들이 있어야 되는지가 이제 되어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사업 방식이 세 가지가 있어요. 건축 협정 같은 경우는 토지를 이렇게 세 개로 쪼개져 있는데 그걸 좀 합쳐서 하나의 필지로 하는 방법. 그리고 이제 자율형 같은 경우는 필요할 때만 구획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개별 집주인이 각 필지별로 진행하는 거고 합필형은 이제 전체 땅을 합쳐서 하는 이제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층 주거지 지역에 이렇게 그동안에 그 이제 전쟁 이후에 굉장히 또 무분별하게 많은 또 이제 주택들이 지어지다 보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정비를 유도하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건축 규제에서 이제 건폐율이라든지 조경 또 공지, 높이, 용적률 이런 것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특히 융자 부분에서도 초기 사업비의 이제 총 사업비 5% 이제 본 사업은 총 사업비 50% 정도가 굉장히 이제 저리로 이제 융자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작년 10월 기준으로 25개소가 자율주택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고덕 이동 그 276-2번지에 이제 면적은 366제곱미터인데 이제 2층짜리 단독 주거지였는데 거기를 이제 이렇게 한 4층, 5층짜리 건물로 이제 올린 거죠. 가로주택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적이 이제 자율주택보다는 좀 이제 규모가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부터 이제 10,000제곱미터, 13,000, 20,000제곱미터 이렇게 차이가 있는데 그때마다 이제 지자체에서 심의라든지 이제 관리하는 게 조금 더 강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가로주택 가장 중요한 게 가로구역이 이제 1만 제곱미터고 6m 도로가 접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로가 일단은 정확하게 이제 있어야지만 가능한 게 이제 가로주택이다.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앞에 제가 말씀드린 자율주택하고 이제 거의 비슷합니다. 네. 근데 대표님 저기 설명을 듣다 보니까 그러면 자율주택 정비 사업은 단독주택의 개별 가구를 기준으로 각각 맞습니다. 집에서 하는 거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블록 단위로 그러니까 몇 집이 어우러져서 한 집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집이서 하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그 협의하고 동의를 얻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가로주택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아까 자율주택보다도 18개소 서울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비중이 좀 적죠. 그리고 개수가 적네요. 네, 그리고 이제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많이 되고 있지만 논란의 여지가 좀 있는 것이 어떤 그 저층 주거진의 블록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난개발처럼 보일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어느 한 블록이 가로주택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연쇄적으로 주변에 이 저층 주거지가 같이 사실은 개발이 되는 게 맞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서울시가 모아타운이라는 걸 제시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여건에 맞게. 그래서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도입된 게 이제 기존에 재건축 재개발 사업이 있었는데 서울에 이제 주택이 워낙 모자라니까 이제 그 사업 방식의 하나 중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보다는 사이즈가 적고 좀 그렇습니다. 이제 그 단위로 이제 가로 블록으로 이제 도로를 이제 하는 가로로 형성되는 지역으로 해서 주택 공급을 신속하게 하고자 도입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주택 공급도 신속하게 하고 이제 개별 주택들이 있었을 때보다 또 자율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필지가 많이 모여서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라든지 기타 이제 기반 시설 같은 것들이 조금 더 자율주택 가로주택 같은 경우는 갖춰질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소규모 재건축 이제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좀 안정된 곳에서 이제 하는 곳인데요. 지금 보시면은 죄송합니다.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도 앞에 말씀드린 다른 사업들하고 이제 유사합니다. 추진 현황을 보시면은 사업 진행 중인 곳이 이제 21개소가 돼서 이 재건축도 상당히 많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건축은 이제 건물만 손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민 분담금이 좀 이제 적을 수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리모델링 같은 것도 또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소규모 재건축도 이제 많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재개발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너무 노후가 돼 있고 이제 역세권이라든지 이런 곳 같은 경우는 역세권이 가질 수 있는 그 접근성이라든지 또 상가의 배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용적률을 주고 그 대신에 이제 인프라도 다시 완전히 정비하는 이제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부 요건을 보시면은 역세권 350m 이내입니다. 원래 이제 역세권이 이제 200m인데 최근에 이 역세권에 대한 범위를 상당히 많이 완화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도 이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역세권의 범위를 좀 이제 완화해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네. 역세권 그때면 이제 이 정도 규모가 되면 교수님 저기 재생 차원에서도 이게 역세권 문제가 다뤄져야 될 사이즈가 될 것 같은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역세권이 지금 이제 세부 요건을 보면은 시도 조례로 증강 가능하다. 그래서 역세권 서울시가 이제 350m 이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광역시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여기 있는 대도시 같은 경우는 역세권 개념의 소규모 재개발이 가능할 것 같고 또 이제 역세권이라는 게 거점 시설에다가 대부분의 이제 중심 상업 지역을 형성하고 있는 데라 자생적으로 아마 사업에 대한 그 필요성이 높아질 수 있는 시장 여건에 따라서 재생과 재개발이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지역이라고 저는 보는데 문제는 이제 요 소규모 재개발에서 이제 중공업 지역 같은 경우가 지역별로 중공업 지역이 뭐 도심 근교에 있을 수도 있고 외곽에 있을 수 있다. 그 경우에 이제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되려면은 그 부분은 조금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잠깐 들었습니다. 우리 서울 같으면 영등포가 딱 요 지역이 되겠네요. 네, 중공업 지역, 성수동 뭐 이런 네. 데는 사실은 그 수요가 충분히 뒷받침된 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는 있지만 기타 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러네요. 사실은 네. 그래서 결국은 저는 이 개별 사업법에 의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시장에 따라서 이게 사업성이 있느냐 없느냐, 조합원들이나 토지주들이 사업에 참여할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활성화 요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모아타운, 모아주택입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서울시가 이제 2021년도에 이제 발표했는데요. 여기 이제 이미지를 보시면은 이제 서울시 자료입니다. 보시면은 이제 핵심 지원 사항이 이제 주차장, 공원, 기반 시설을 이제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청수산 용적률도 완화하고 용도 지역 상향하고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 발표한 2종 주거 지역에 대한 완화 규정들이 층수 제한 7층으로 묶어놓은 거를 이제 많이 완화를 해줬고 용적률도 완화해줬는데요. 이 모아타운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설명드렸듯이 한 이제 블럭 내에 크게 이제 있는데 10만 제곱미터까지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블럭별로 주민들의 사정이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블럭 상황도 다르고 그러면 이 모두가 다 재개발을 하든지 뭐 재건축을 하든지 이게 안 되니까 전체를 모아타운으로 본 상태에서 거기다가 어떤 거는 자주택하고 어떤 건 재개발하고 재건축하고 그 대신에 이 지역 전체에 대해서 이제 생활 인프라 같은 경우는 같은 차원에서 본다. 그래서 이제 그것은 같이 계획에 이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랬을 때 훨씬 더 주민들한테 이제 많은 좀 그 혜택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어느 블록을 뭐 자유주택이라든지 한다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생활 인프라가 다 소화가 안 되는데 이 전체 이제 영역으로 했을 때는 상당히 많은 그 혜택들이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지하 주차장이라든지 녹지라든지 또 이제 중층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 현재 있는 단독 다가구, 다세대, 연립, 아파트 이런 것들이 이제 모아서 이것을 전체 모아타운에 모아놓을 수 있다. 이래서 모아타운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굉장히 좀 디테일한 내용들인데요. 요거는 이제 서울시 이제 홈페이지에 가면 또 굉장히 상세한 내용들이 다 이제 자료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게 사업 기간이에요. 이때까지 이제 그 가로주택이나 이제 다른 그 이제 사업들이 이제 민간에 좀 맡겨놓다 보니까 그 협의의 과정이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근데 이 가로주택 같은 경우, 모아주택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시에 신청을 하면은 서울시가 이 관리를 해주기 때문에 가장 긴 게 지금 이제 소규모 재개발용으로 가도 평균 2~4년. 그러니까 이제 주민들이 그동안에 막 5년, 10년 걸리던 이제 정비를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다. 그럼 서울시는 모아주택 사업을 하면 사업 기간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있나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재개발형이 평균 2에서 3년이기 때문에 모아타운 안에 이 4개의 유형들이 각각 다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5년 이내로 5년 이내. 예,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한참 진행되고 있는 곳이 이제 강북구 변동에 이미 왼쪽에 보시면은 그 이제 1, 2, 3, 4, 5 구역으로 돼가지고 이제 다양한 블록들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변화되는 모습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로주택 그 유형을 많이 이제 넣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부 이제 소규모 재개발 형식도 들어갔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저층 주거지에 있는 그 주민분들한테 그 이제 뒤쪽에 지금 이제 한강이 지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로 인프라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블록이 그동안에 잘 이제 활성화가 안 돼 있다가 이렇게 변화가 되면은 좋은 환경들이 좀 갖춰지는. 대표님 그림으로 보자면 네.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고 나서 네. 고층의 어떤 네. 빌딩 숲이 되는 느낌인데 네. 결국 저층 주거지는 그럼 사라지는 거예요? 현재 이 저층 주거지는 이제 앞으로 현재 주거 부족, 공급의 부족, 네. 그 다음에 그 주거 환경의 노후화 이런 것 때문에 정비를 하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존의 저층 주거지는 사라진다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이제 도시의 그 네. 균형이라든지 생활 공간의 어떤 형평성, 네. 조화를 생각할 때 저밀도 주거지를 네. 계획에서 꼭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밀 주거지역의 이제 대표적인 건축 형태가 네. 사실 저층 단독 주택 네. 이런 구성인데 네. 결국 이제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서 결국 계속 네. 고밀의 어떤 이런 타워 형태의 네. 블록 단위 개발이 유도가 네. 되어지면 네. 자칫 네. 먼 미래의 도시에는 네. 저밀 주거지역이 사라지는 게 아닌가 네. 이런 네.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교수님 의견도 저는 공감하는데요. 그 저층 주거지가 저는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외곽으로 나가서 있어야 되지 않을까. 외곽으로. 네, 저는 이제 도시가 가지고 있는 그 밀도와 그 안에 니즈를 봤을 때 물론 인구는 줄어든다고 하지만 세대가 지금 분할되면서 굉장히 그죠.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작은 평형수의 주택은 지금부터 굉장히 많은 계속 저는 필요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수요들을 다 담으려면은 기존의 그 저층 주거지로는 감당하기가 어렵다. 가능하죠. 예. 더군다나 저층 주거지가 가지고 있는 이런 도시 환경을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열악하기 때문에 주거 환경 자체에 대한 퀄리티도 좀 보장할 수가 없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땐 단독 주거지는 좀 외곽으로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이 서울이라든지 또 뭐 부산이라든지 이런 대도시권과 또 광역시권하고 차별화되는 어떤 다른 도시들에 지역의 여건에 대한 맞는. 관리 계획이 꼭 필요한 것 같은데 제가 아쉬운 거는 지금 전국적으로 대도시 일부 도시를 빼놓고는 지구 단위 계획이 그렇게 많이 수립이 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에 이 도시 관리에 대한 그 지침이 마련돼 있지 않다 보니까 그렇게 고층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는 이 지역의 도시들에도 지금 이제 고층 아파트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좀 저는 문제가 좀 있고 주택의 유형들이 이제 어디에 어떻게 배치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부에서 조금 같이 좀 들여다봐야 되는 과제다 이렇게 지금 생각합니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주택 수요나 부동산 시장의 어떤 네. 여력이라고 보면 네. 수도권에 다 몰려 있으니까 네, 지방 부동산 시장이 아주 뭐 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잡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이제 이때까지 본 내용들은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관한 것입니다. 이 건축법에 관한 거는 건축 협정과 결합 건축 두 개가 이제 있습니다. 건축 협정이라는 거는 이제 땅이 두 개가 이제 딱 모여 있는데 필지가 하나는 도로의 면에서 건축이 가능하고 한쪽은 접근로가 없으니까 건축이 불가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 건축이 불가한 땅에서는 앞쪽 땅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뭐 일부 땅을 사든지 해서 도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이게 근본적인 건축법의 이제 그 근간인데 이 건축법이 사실은 이제 일본에서 이제 받아온 법이고 그렇죠. 이제 필지는 무조건 도로에 면해야 된다는 규정인데 이럴 경우에 건축 불가한 땅을 이제 앞쪽 땅하고 협정을 맺어가지고 같이 짓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건축 불가한 땅이 건축이 가능해지는 땅이 되는 거죠. 이런 거를 이제 건축 협정을 통해서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결합 건축이라는 것은
노후나 이제 불량주택이 되게 이제 밀집해 있는데 이거를 좀 이제 여러 필지를 하나의 대주로 좀 보고서 용적률을 좀 같이 나눠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른쪽 아래 보시면은 이제 뉴욕에 있는 얘기인데 공중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두 개가 있는데 오른쪽은 예를 들면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그 왼쪽은 뭐 아무것도 없어서 높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너무 올라가지를 말고 좀 낮추고 그 대신에 그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공중권을 좀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도시가 지나치게 고층화되는 걸 조금 더 이제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 되는 그런 방식들이 이제 결합 건축이 좀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미국에서 하고 있는 이 결합 건축의 이 용적 이전제는 네. 실제로 그 주변 지역의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네. 상호 동의된 상태에서 맞습니다. 이루어지는 거라서 네. 실제로 우리가 한 포인트만 집어서 사실 용적 이전제가 쉽게 될 것처럼 오해를 할까봐. 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사전 이게 어렵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이제 맞습니다. 경관에 대한 동의, 주변 상권들에 대한 전체 네. 동의가 있을 때 이제 이게 네. 가능한 거여서 저희도 우리나라에도 용적 이전제 도입을 여러 번 시도를 했지만 네. 결국에는 그 주변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실행을 맞습니다. 못했죠. 네. 근데 이 용적 이전제가 이제 그 TDR도 비롯해서 정말 깊이 고민이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 그 도심이라든지 아니면 상업지라든지 땅값의 차이가 엄청나게 그쵸. 많이 나는데 집가가 많이 차이 나는데 그런데 이제 그런 집가가 높은 곳에 예를 들면 종로 같은 경우도 트리플 역세권 이제 종로 상가 근데 거기에 익선동 한옥이라든지 그쵸. 종묘 같은 문화재가 있거든요 또 근데 거기가 상업적이란 말이죠. 예, 용적률 막 뭐 600% 이상까지 되는 곳인데 거기를 이제 그 유산을 지키고 싶으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용적 이양제가 실현화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종로에 이제 선거 때 이제 출마하신 모든 분들이 그거를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행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실현이 되기 위해서는 그 이제 토지 등기에 대한 부분부터 감정에 대한 부분부터 굉장히 그 밑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공공에서 조금 많이 좀 연구를 하셔가지고 실현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 집가에 민감한 나라일수록 그런데 또 보존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은 나라일수록 반드시 도입이 돼야 되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종로에 그 네. 익선동 지역 사례를 주셨는데 거기에 네. 이제 영정을 더 주려면 네. 사실은 그 인접한 지역에 곳에서, 네. 예, 토지 소유주들의 동의가 전제가 돼야 되는데 네. 그게 제일 어려운 네, 제일 관건이고 어렵습니다. 싶어요. 예. 네, 어렵습니다. 네. 네. 또 현재 이 건축법상의 결합 건축이 2016년부터 법적으로는 가능한 네. 건가요? 네네네. 그 세부 네. 요건이라는 네. 게 이제 네, 밑에 보시면 100m 이내이고 네. 그 두 개 대지가 네. 모두 12m 이상 네. 한 구역 안에 위치할 경우에 네,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건축법 안에서 하는 겁니다. 네, 건축법 아까 안에서. 말씀하신 이제 TGI라든지 네. 이런 거는 용적 사실은 이안제는 도시계획 또 상- 도시계획청에서 검토가 있어야 같이 돼요. 또 이제 가야 되는 네,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서는 이제 그동안에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진행이 되었던 이제 2000년도 이후부터 정비가 돼서 계속 이제 왔었는데 그중에서 생활권 계획이 이제 2012년에 시작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작은 단위로까지 그 지역을 좀 들여다보고 거기서 여러 가지 이제 정비 방향에 대한 것들을 이제 제시하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 2025년 도시주거 환경 정비 기본 계획의 생활권 계획에서는 생활권을 설정하고 기반 시설, 주택 수급 계획 이런 것들을 생활권 계획에 넣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계가 이제 있다는 거를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마을 만들기, 휴먼 타운 이제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 진행이 되어 왔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동안에 서울시 기준으로 77개 구역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죠. 네. 도시 경관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경관 차원에서 조금 더 증가를 이제 그 뭔가 좀 더 이제 개선을 하고자 하는 그죠. 이제 그런 걸로 경관법에 의해서 진행이 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표님 사실 저기 앞전에 그 네. 말씀 주신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네. 사실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네. 주변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진 사업 아닌가 싶은데 네, 네, 맞습니다. 이게 네. 대표님 평가하시기에는 이 사업은 네. 그러면 그 네. 성적표를 주신다면 네. 몇 점쯤 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음. 제 기억으로도 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꽤 네. 오랜 시간 지금 네, 네. 운영이 되어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네.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어떤 그 시대적인 그 니즈의 그 벽을 넘지는 못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저층 주거지를 좀 보존하기 위한 이제 방안으로도 이제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현재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좀 우리 재생사업 이제 자꾸 지적을 받을 때 과연 뭐가 바뀌었나 재생사업하고 나서 이제 이런 지적도 받는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도 사업지구는 엄청 많은데 뭐가 바뀌었냐라고 이제 주위에서 이제 지적을 하면 사실은 딱 부러지게 뭐 나아진 거는 같은데 하여튼 그런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 주거 같습니다. 부분을 이제 손을 대는 게 아니라 주거 외에 공공공간을 이제 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질적인 주거 환경에 대한 개선이 부족했는데 이제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이제 빈집 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또 진행을 했습니다. 이제 그렇지만은 그렇게 수리하는 것만으로는 이제 좀 성과가 좀 미흡했었고 또 특히 이제 이런 그 지역들이 뭐 경사 지형이라든지 또 굉장히 이제 기반설이 안 좋은 부분인데 이렇게 사업을 해도 이게 한계가 좀 있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도시경관 사업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재생 사업 굉장히 이제 잘 알려진 곳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주거 재생형으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 지형형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다시 바뀐 재생 그 유형에는 이 부분은 좀 빠져 있습니다. 이제 근린 재생형으로 다 이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지난 10년간 이제 주거 재생형을 해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용들이 그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서울에서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 추진을 했죠. 근데 근본적으로 이제 주거 자체가 변화가 없다 보니까 주거 재생형은 재생에서 좀 성적표가 썩 좋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창신동이 제일 그 1호 원래 재생 구역이었는데 결국은 지금 이제 창신 숭인은 재개발을 지금 다시 준비하고 있고 이제 신속 이제 통합으로 지금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평가라면 이 재생 사업이나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실질적으로 주거라는 그 본질적인 주거의 그 본질적인 주거 공간의 변화는 뭐 큰 효과를 얻지 못해 그 외부의 맞습니다. 환경적인 내용을 다뤘다. 그렇겠네요, 그죠? 우리 최소 주거 기준 면적 제가 기억하기로 꽤 오래 전에 제정된 주거 기준 면적이 아직 안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저층 주거지가 형성된 제가 맨 처음에 얘기한 그 시작이 이제 전쟁 이후에 조금 그 도시관리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조금 그 경사지라든지 조금 기반시설이 없는 곳들에 자생적으로 만들어지면서 이제 그 다음에 퍼진 것들이 상당수가 많습니다. 물론 이제 도시관리 계획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또 용도 지역 지구제에 따라서 뭐 이제 그 단독주택 1종 2종 됐지만 그런 곳들은 이제 토지구획 정리 사업에 의해서 강남구 쪽에 그 노선 상업 지역이 들어가고 안쪽에는 주거 지역이 들어갔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지금 다 이제 2종으로 3종으로 바뀌면서 다 다세대 연립 뭐 이렇게 다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 창신 숭인 같은 경우는 이제 거의 이제 2종 주거 지역이긴 한데 이 경사 지형에 있는 그 주거지 상황이 그대로 남겨졌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아무리 재생을 하려고 그래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이제 살고 계시는 이제 주민들의 그런 연령대를 봤을 때도 이 경사 지형들의 길들이 상당히 어려운 곳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봉제 클러스터가 여기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봉제 클러스터가 동대문하고 연관이 돼서 일을 하시는 분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창신 숭인의 이 재생의 방향도 조금 모호했습니다. 주건지 봉제인을 살리는 건지 이제 이런 와중에서 조금 그 주거 자체에 대한 그 재생은 조금 부족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때 그 만들어졌던 이 부분인데요. 이거 역시 이제 그 민간이 진행을 했을 때 굉장히 그 오래 걸리는 그 사업의 유형과 그다음에 이제 주민들의 조합의 형성에서 가기 때문에 합의가 어려운 점 이런 점들을 대체할 수 있는 조금 더 신속하게 빨리 그 이제 주택을 공급하고자 3080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굉장히 지금 이제 많은 지역에서 구역이 예비 후보로 구역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후보지로 지정이 됐습니다. 뭐 5차, 6차, 7차까지 발표가 됐죠. 이제 그런 와중에서 철회한 것도 많고
지금 이제 진행이 되려고 하는 곳은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 서너 곳 정도가 됩니다. 여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사업자가 이제 LH라든지 또 SH도 될 수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은 토지 수용권을 이제 정부가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저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조합을 설립해서 주민들이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끝까지 가지고 갑니다. 근데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 사업에서 가장 지금 걸림돌이 되는 것이 후보지로 딱 결정이 됩니다. 만약에 동의율이 다 충족이 돼서 사업 설명을 다 듣고 내가 이제 내 집 주고 나중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내고서 간다. 그 순간 토지가 다 LH 수용으로 이제 권리로 넘어갑니다. 집이 지어져서 자기가 들어가기 전까지는 권리를 전혀 행사를 못해요. 거기에 대한 불안감이 상당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런 그 문제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개발 사업하고 비교했을 때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반 분양을 조금 더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다음에 용적률을 왜냐면 더 많이 주기 때문에 문제 중에 두 번째 문제가 또 이겁니다. 용적률을 주면서 공공임대나 일반 분양을 늘리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그 밀도가 높아지는 거에 대해서 주거 환경이 괜찮냐 이런 또 이제 지적들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떤 게 또 있냐면은 주민 수익에서 그 일반 민간에서 이제 사업을 하게 됐을 때는 시세 차익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뭐 지금 현재 그런 부분도 많이 완화됐습니다. 거주 요건도. 근데 이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같은 경우는 그 시세 차익을 LH하고 또 나눠야 됩니다. 몇 년 있다가 나갈 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이제 조금 제약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민들은 조금 더 빨리 갈 수 있느냐, 또 공공을 이제 믿는 그 찬성하시는 주민들은 믿는다. 그게 있고 이제 반대하시는 부분들은 토지를 다 내주고서 언제가 될 줄 알고 기다리냐. 그때 가서 중간에 바뀌는 것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지 불안하다. 시세 차익도 더 나눠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찬성과 반대하시는 분들의 중요한 이슈가 되겠습니다. 앞서 이제 서울의 모아타운 모아주택 사업과 네네. 이제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같으면 이제 네. 앞에 네. 모아타운 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하는 거고. 서울시에서 하는 거지만 민간이 하는 거죠. 민간이 하는 거고. 네, 다만 서울시는 이제 관리를 지원해 줍니다. 이 네. 경우에는 이제 공공주택 특별법에 근거를 해서 네.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할 수 있는 하는 건데, 전국 사업인데 네. 공통점은 네. 둘 다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해서 네. 주택 공급에 네. 그 주체적인 역할을 한다는 그렇죠. 사업 거죠. 네, 사업 시행자가 이제 LH가 되는 겁니다.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빨리 진행한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장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근데 모아타운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다른 모아는 겁니다. 그냥 네. 조합이 주체고 네, 이제 도복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공공기관이 네. 주체인데 네. 저는 이런 사업 방식이 주민들에게 선택권을 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도복 사업 같은 경우에 기존의 사업성이 없거나 주민 간의 이견이 많거나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사업이 좀 여의치 않았던 그런 지역은 주민들이 아마 도복 사업을 네. 선호하고 네.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좀 있다든가 네. 뭐 하는 부분은 이제 주민들 간에 이견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네. 사업이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이게 사실 이제 기존의 저층 주거지가 자생적으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면 좋겠지만 네. 그게 사실 쉽지 않은 상황에서 네. 주민들에게 도복 사업이라는 게 인센티브가 또 좀 있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용적률 인센티브 상당합니다. 상당하죠. 네. 그리고 사업 속도가 빠르고 네. 그래서 이거는 사업에 대한 선택권을 확대했다라고 네. 네.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기 여기 비교 보시면 네. 기부 체납도 이제 도심공공은 미적용입니다. 50% 기부자단, 임대주택도 일반 재개발보다 50%만 넣어도 되고요. 네. 근데 이 두 사업 다가 이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어떤 부동산이나 주택 어떤 상승 곡선을 쭉 이어왔던 수요도 받쳐주고 가격이 올라갈 때에 그게 이제 이어지면 충분히 이제 설명 주신 것처럼 이렇게 하면 훨씬 빨리 진행도 되고 오히려 저점 주거지를 가지고 있는 우리 서민 입장에서 유리한 사업이 되겠다 싶은데 지금 현재 이제 상황을 보자면 수요도 없고 부동산 가격은 내려가고 이제 이런 상황에서 과연 이제 이런 사업 설계가 되면 일단 당장 사업성 확보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덩치가 네, 커지는 네, 사업이다 맞습니다. 보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LH나 이런 공공에서 이걸 주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공공적 이익에 부합하는 그래서 민간이 뛰어들기 어려운 사업성이 낮은 그런 곳들을 이제 손대야 되는 건데 현실적으로는 LH도 사업성이 없어서 못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그죠? 네네. 왜냐면은 지금 사실 그건 다 이제 결국은 세금이기 때문에 이 현재 그 도심공공주택복합 이제 예비 후보지 같은 경우에도 일종 주거지였던 곳들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의 그 유형을 보시면은 여러 가지 그 유형이 있는데 일종 주거 지역이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유형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노후저층 정비 사업 유형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그것도 자치구나 이런 데서는 좀 많이 넣어서 이 기회에 좀 정비하고 싶은데 이제 LH 같은 경우에 40% 50% 일종 주거지 들어가잖아요. 사업성이 없다는 난색을 표합니다. 그러니까 네. 대표님 방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결국 그러면 네. 거기 이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아니더라도 다른 사업으로 충분히 네. 사업성 있는 지역에 또 이 사업이 몰리는 네. 결국 그래서 네. 수익이 예상이 되어지고 네. 집값 받침이 되는 그런 지역만 또 이 사업이 돼 결국에는 네. 수익성이 확보가 안 되는 저층주거 지역이나 열악한 지역은 또 네. 이제 사업 지역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가게 되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그래서 이제 또 찬반 양론이 전문가들 사이에서 있는데 공공이 이 사업에 뛰어들 필요가 있느냐 민간에 맡겨두면 되지. 왜냐면 어차피 LH도 수익이 안 나는 사업을 또 하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이미 LH의 적자가 얼마입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일종 주거지역 같은 경우 사업성이 안 난다. 그러면 종상향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그러면 종상향 해주면은 당연히 사업성이 나오면은 그걸 굳이 또 공공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민간이 하면 되는 거죠. 이제 이러다 보니까 딜레마가 상당히 많이 지금 이제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까지는 제가 조심스럽습니다만 이 종상향이 최근에 와서 너무 자유롭게 이 정치인들 맞습니다. 뭐 시장들 네. 자유롭게 이제 종상향을 막 선언적으로 1800%다 네. 이렇게 하는데 네. 과연 그게 과연 우리 시민들을 위하고 서민들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네. 너무 남발하지 않느냐. 그리고 뭐 계획도 필요 없는 다 우리 합의해서 만든 도시계획을 네. 이렇게 예, 제가 조금 나가서 네, 그래서 저도 이런 그 주택 공급에 대한 필요가 이제 몇 년 전부터 막 되면서 뭐 국토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또 다른 지자체들도 여러 사업 방식을 내놓고 있는데 사실은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도시 전체에 대한 사실은 밀도 체계에 대한 정비가 사실 좀 우선이 되든지 아니면 좀 병행이 되든지 그러고서 들여다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쵸. 이거 결국 또 하나의 난개발이 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우려가 상당히 많습니다. 요거는 이제 신속 통합 계획으로 이제 서울시가 서울시 자치구 주민 이렇게 좀 신속하게 하는. 왜냐면 결국은 이런 주택 공급 사업에서 가장 큰 거는 시간이고 그게 또 돈이기 때문에 이제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사업 방식으로 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제한들 역세권 고밀도 주택 개발 허용한다. 아파트 높이 완화한다. 2종 그 7총 지역 완화한다. 여러 가지 그 완화를 많이 내놨습니다. 이제 그래서 동시에 또 이제 아파트 디자인 혁신, 또 최근에 이제 오세훈 시장님이 이제 그 건축 혁신에 대한 것들을 발표를 많이 했습니다. 보도자료로. 그래서 디자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이제 환경적인 퀄리티를 높이는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제 사례가 아직 이제 계획 단계이긴 하지만은 이제 이런 사례들이 있는데 동시에 이제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서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물길이라든지 또 녹지축 같은 것들이 같이 좀 연계가 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친환경적인 아파트 단지를 좀 짓고 디자인적으로 조금 더 퀄리티 높은 아파트를 좀 만들어내려고 서울시가 많이 유도를 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것도 이제 신속통합기획에 이제 진행되고 있는 사례가 되고 지금 한 20곳 정도가 이제 진행이 지금 신청을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후보지입니다. 근데 저기 네. 이제 저는 이제 그 강의할 때 학생들한테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네. 도시계획은 주민들 그리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여러 가지를 결정해 나가는 뭐 일련의
의사 결정의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이 오픈되어 있어야 되고 협의를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라고 강의를 하고 이제 내용을 설명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주로 이제 받아보는 계획 내용 이런 거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짧은 시간 내에 사업이 완성되는 방법, 신속 통합 기획. 그래서 뭐 우리 오늘 소개해 주신 여러 가지 이제 저층 주거지 정비 사업도 보면 공공이 참여해서 사업 기간을 최대한 줄이겠다. 설명처럼 많은 비용이 소비가 되니까 이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사업 비용을 줄이는 효과도 있지만 과연 그 여러 명이 이제 의견을 듣고 수용하고 그런 과정을 이 신속한 과정 속에 스피디한 사업 속에서 다 담을 수 있을까? 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학생들이 질문하면 그거 설명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교수님 어떠세요? 저는 이런 이제 이 신속 통합 기획이라든가 뭐 노아타운이라든가 어쨌거나 행정의 입장에서 지지부진한 사업을 행정 절차가 사실은 우리나라 굉장히 길잖아요. 그죠. 그 부분을 이제 굉장히 좀 효과적으로 단축해주겠다라는 거로 보고 그 안에 주민들의 의사를 좀 반영하는 거는 오히려 좀 하려고 하는 노력은 늘어나고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긍정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그 모두의 의견을 다 담기는 사실은 쉽지가 않은 거고. 그래서 이 신통기획 같은 이런 그러니까 불필요한 행정을 줄이는 그런 사업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역시 우리 연구와 활동을 많이 하시는 우리 임미아 교수님은 저희 이제 보면은 뭐 하나 하면은 뭐 서류 바꿔와라, 뭐 이거 조정해와라. 그러면 그게 벌써 한 2달, 3달 걸리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부분을 압축적으로 줄여주는 게 목적이지 주민들의 의사를 뭐 이런 거를 이제 패싱하는 그런 거를 목적으로 보는 건 아닐 것이다. 아니다. 저는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에 이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제 그렇게 신속하게 의견을 모아서 사업의 성과가 나타나고 변화를 보자면 결국에는 저층 주거지가 구성하고 있는 세대 현실적인 내용을 보면 사실 우리 서민들이 주로 저층 주거지에 많이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신속하게 의사를 표현하기가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다음 주거가 확보가 된다든지 이 사업에 참여를 했을 때 확실한 자기의 어떤 주거권이 이전돼서 보장이 된다든지 그러면 이제 빨리 동의를 해줄 텐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 오늘 소개해 주신 내용에 동의를 하더라도 이게 그래도 2년 3년은 가야 되고 3년 뒤에 또 뒤에 시장이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자기 분담금이 또 탄력적으로 바뀌는 거고 그래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여력만 되면 어느 정도의 변동이 있더라도 자기 분담금 충분히 이제 낼 수 있을 여지가 되지만 실제로 우리 서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태에 자기 주거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를 넘어서는 예를 들어서 분담금이 부과가 되어지면 사실은 그게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젠트리피케이션처럼 그 사업 이후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또 옮겨가야 될 수가 있어서 맞습니다. 이 저층 주거지 쉽지 않겠습니다 이게.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지난 정부에서 이제 부동산에 대한 거를 이제 바이가 아니라 이제 리브하는 공간으로 바꾸려고 엄청난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제 마지막에 가서 결국은 공급에 대한 것이 안 돼서 지금 그 상황이 됐다. 이게 주택 가격 상승이 이제 그렇게 되면서 막 또 이제 부랴부랴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은 게 이 3080 이제 법인데. 그리고 이제 서울시도 이제 오세훈 시장님 오신 다음에 이제 뭐 신속통합 뭐가타운 계속 이제 이 공급에 대한 대책을 세워놨는데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부동산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공공에서는 어쩌면은 물론 이걸 빨리 하겠다는 의지도 있지만 부동산 시장에 좀 전략적으로 사인을 줬다는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가격 안정 그런 의심이 잠깐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그동안에는 공급에 대한 발표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제 가격이 올라갔는데 지금 계속 사인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분양이 오히려 또 지역에서는 이제 막 나오고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당시 집값이 엄청나게 오를 때는 내가 집을 언제 사지? 공급도 없는데 집값은 이렇게 오르고 근데 지금은 막 공급이 쏟아지고 떨어지고 하니 서두를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속하게 안 해도 지금은 뭐 언젠가는 집값이 떨어지면 집을 살 수 있다는 약간의 이제 부동산 시장에 좀 안정감을 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교수님.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어떠신가요? 이제 네.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 이게 시장에 이 연동한 공급 계획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면 네. 아무래도 이 시장에 이제 신규 주택 구매자들에게 심리적 네. 안정이 그쵸. 되죠. 그리고 네. 사실은 그게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조합 설립하고 실제로 준공하기까지가 한 10년 걸리잖아요. 맞아요. 7, 8년. 맞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이제 네. 주택 공급이라는 게 이렇게 이제 저층 주거지라든지 뭐 재개발 재건축 통한 이런 공급은 사실 장기적인 계획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뭐 네. 공공도 그렇고 그리고 주민들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네. 조합으로 내가 조합원이 됐다. 음. 그럼 당장 집값이 오르고 사업성이 있으면 해야 네. 되는 거고 네. 아니면은 이거 아니다라고 그쵸. 하는 네. 거고 다시 이제 집값이 오르면은 또 합시다 하는 거고 네. 사실 이 부분이 조합 내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저는 네. 이렇게 또 그쵸. 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공급을 재생을 통한 재개발이라든지 정비 사업을 통한 공급은 공공이든 민간이든 좀 단기적인 시각을 좀 버려야 될 때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동의합니다. 이게 교수님 말씀 중에 정부가 주택 공급의 어떤 장기적인 로드맵을 제시를 해주면서 제시해주면 국민들이 이제 거기에 대한 계획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이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안정이 되고 그럼 네. 좀 가격 안정화. 그렇죠. 저는 아주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앞전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이 그렇게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그거거든요. 언제 주택이 공급될지를 모르니까. 네. 주택시장의 변화를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니까 지금 사놓자는 그 불안 네. 심리가 네. 막 폭등에 올라갔는데 결국 그때 마련해 놓은 공급 대책들이 지금 막 이루어지면서 네. 지방은 뭐 공급이 수요를 이미 넘었어요. 과초과해서 네, 막 네. 급락 사태가 오고 네. 뭐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라도 하여튼 부동산 가격이 제자리를 좀 찾아가고 네. 공급이 어떤 장기적인 플랜이 좀 세워지면 네. 지금은 많이 저희들이 어렵지만 부동산 네. 시장의 안정화는 네. 기대해도 좋지 않을까 이런 네. 희망도 가져봅니다. 네. 예. 오, 근데 질문 제가 주셨어. 그 사실은 이제 그 공급에 대한 정책들을 막 내놓을 때 몇 분들한테 여쭤봤습니다. 정책 입안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도대체 수요의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이 공급을 하기 위한 이 양에 대한 근거가 뭐냐? 아무도 답을 못 하세요. 네, 아무도 답을 못 하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로 공급하겠다고 막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정말 그 정도가 필요한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런 좀 이렇게 긴 장기적인 로드맵을 짜려면은 최소한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몇 사람이 몇 세대가 있고 어느 지역에 어떻게 분포가 돼 있고 그 도시에 어떤 사람 유형으로 가구 수가 얼마인데 어떻게 되고 장기적으로 이렇게 세대 수가 변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지금 주택 수가 얼마고 어째서 이래서 앞으로 이렇게 공급한다. 이런 숫자에 대한 거를 사실은 교수님 저는 본 적이 없는데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실 있죠. 있죠. 저는 못 봤거든요. 주거정책 근거가 어떻게 기본 계획도 네, 있고. 초등학교에 네. 수립하고 있고 네. 그리고 개별 사업을 할 때마다 네. 주택 수요를 이제 추정을 네. 하고 있고 또 장기 주택 종합 계획도 수립하고 있고 네. 하고 있죠.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주택이 이제 소요량의 개념과 수요량의 개념이 그쵸. 있는데 네. 네. 저는 이 수요라는 건 굉장히 가변적인 거잖아요. 또 수요가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하고 내가 좀 여유가 있으면은 혼자 살아도 방 3칸짜리가 필요한 거고 네. 네. 또 내가 기존에 살고 있던 집이 30년 됐으면 새 집에 가고 싶은 거고 네. 또 기존에 외곽에 살고 있으면은 중심지로도 가고 싶은 거고 이게 굉장히 가변적인 게 사실은 수요이기 때문에
이 소요량 개념에 우리가 이제 주택 이 계획 공급 계획을 봐야 되느냐, 아니면 수요량 개념으로 봐야 되느냐, 뭐 이런 논란이 계속 있죠. 아, 근데 이 수요 그 네. 양에 대해서 데이터가 있다고 하지만 지금 발표되는 여러 가지 이 사업 지역들이 그 데이터에 근거해서 어떻게 맞춰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아, 네. 그 부분은 이제 그게 이제 계획가들 혹은 뭐 건축가들 정부 정책도 그렇지만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그 데이터에 기반한 수요치랑 공급치랑 사이에 또 주민들이 바라는 주택 가격 또 주택 공급 시기 요거를 결정하는 또 정치적인 그 메커니즘이 하나 끼어 있죠.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님들이나 뭐 그 리더들이 제시하는 이 주택 정책은 항상 비전을 던지니까 그러니까 그 사이에 정확하게 맞추기는 어려울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우리 사회가 수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제 그 갭이 생기면 좋을 텐데 네. 큰 이제 부풀린 비전을 네. 주게 되면 네, 맞습니다. 과공급이 되거나 네. 또 너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게 문제점을 우려해서 예전에처럼 7층 높이 제한하고 재건축을 딱 틀어막아 버리면 네. 또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네. 불안해서 또 이제 올라가고 그렇죠. 네. 그 중간에서 이게 참 정치적으로 잘해야 될 텐데 결국은 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정치인의 잘못인가? 아니지. 정치인들은 결국 우리 국민들의 지지와 표로 이제 움직이는 사람들이니까 네. 그 시그널은 우리 이제 똑똑한 국민들, 시민들이 네. 아주 준엄한 이제 그 결정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잘못되거나 선동, 선전 이런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을 하고 네.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 점에서 저는 그 도시계획가들이라든지 네. 건축가들이라든지 또 이런 경실련 뭐 또 도시연대 네. 여러 시민단체들의 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도시계획가들이 계획만 하는 역할이 아니라 이 정책과 시민 사이에서 그 정확한 정보를 잘 전달하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이제 조합이 만들어서 어떤 단지가 개발될 때도 제일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거는 정확한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료, 정보가 없다. 그러니까 이 조합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이제 취합하고 모으는 과정에서 그런 것들을 잘 전달하고 하는 그 일도 저는 전문가 영역이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확하게 잘 전달하는 것, 이해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그런 참 것도 네. 조금 부연스럽. 이제 조합이 입장에서는 이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을 했을 때 가능하면 적은 분담금으로 네. 그렇죠. 새 집을 얻어야 될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일반 분양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일반 분양의 원가가 네. 나가게 되면 네. 사실은 자연스럽게 조합 분담금이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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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이에 또 딜레마가 있는 예, 거죠. 중심을 네, 또 네, 잘 네.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네. 지금 SH가 이제 분양 원가를 이제 공개하고 그 실험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성과를 이제 조금 내고 있는 것 같은데 SH의 그런 일들이 좀 저는 어떤 결과로 나올지가 참 궁금합니다. 예, 주도적으로 SH가 그렇게 했을 때 뭐 당연히 LH도 뭐 이제 같이 하게 될 것이고 민간도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 예, 그런 것들이 참 궁금한 상황입니다. 공부에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대표님 오늘 그 네네. 내용을 한번 정리를. 네. 예. 아니 제가 이 5가지 질문을 준비했지만 네네. 이 5가지 질문의 내용들이 우리가 같이 이 자료를 보면서 토론하면서 다 논의가 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도시의 주거 공간 어떻게 만들어져야 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두 분 교수님들의 그 말씀을 좀 이제 들으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네. 생각이 듭니다. 주거 공간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결국 사람들이 의식주라는 이 기본적인 욕구를 채워야 이제 삶이라는 게 이제 유지가 되니까 그래서 뭐 제도적으로 보면 주거 기본법도 있고 주거 기본법도 있고 주거권이라는 게 이제 네. 헌법상에서 권리로 보장되고 있는데 저는 우리가 하는 이 오늘 했던 저층 주거지 문제도 이제 연동되어서 이야기하는 건 주택을 그냥 주택으로만 보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네네. 주택이자 네. 자산으로 보고 네네 맞습니다. 네. 자산이자 물려줄 유산으로 생각을 하고
네. 이제 이런 사고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네. 저층 주거지를 정비한다라고 했을 때 계획가 입장에서 보면 사실 이 저층 주거지 정비하면 좀 생활 환경이 나아지고 편리해지고 네. 위생적으로 안전하고 뭐 이런 쪽으로 접근이 들어가고 싶은데 네.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 저층 주거지 정비를 통해서 자산 가치 상승을 기대하고 네, 유산을 만들어주고 유산할 수 있을 정도의 자산 가치가 되어주기를 바라는 네. 이런 것들이 깔려서 움직이니까 결국 도시를 환경을 개선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을 여러 가지를 하지만 결국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처럼 이제 주거 형식이 완전히 바뀌어서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가 확 올라가니까 이런 걸 선호하지 않느냐 싶어서 저층 주거지 주택 문제를 우리가 집만으로 볼 것인지 자산 가치를 다 그러면 다 넣어가 볼 건지 이런 고민도 같이 생각의 네. 폭을 좀 넓혀서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네. 주택 문제를 할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질문에 대한 답은 좀 더 공부해보고 이제 네. 좋은 시사점을 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일단 저층 주거지를 기반으로 한 이 도시의 주거 공간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실 저층 주거지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층 주거지가 점 단위로 개발이 돼서 그게 새로운 이 도시 난개발, 섬처럼 개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저층 주거지를 바라보는 계획가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면 단위, 광역 단위의 그런 계획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는 저층 주거지에 이제 거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고 이제 정비 사업 자체를 이제는 우리가 내 돈은 조금만 들이고 그러면서 그 안에 많은 좋은 커뮤니티랑 이 양호한 환경 그리고 그걸 누군가가 그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일반 분양하시는 자가 그 비용을 결국은 내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재생이라는 정비 사업이라는 게 그냥 남의 돈으로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게 어느 정도 나도 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고, 또 그에 따라서 사실은 요구하는 시설이라든가 수준이 아마 정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업이 어떤 사업 방식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결국은 조합원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좋은 제도나 사업이나 금융 지원이나 이런 게 다 사실은 그거는 도움을 주는 수단이지 최종 의사결정은 조합원들이 하는 건데, 이런 조합원들 입장에서 좀 그런 열린 시각을 이제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교수님 얘기하셨지만 사실은 밀려나는 이 주거복지 대상자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공공이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전적으로 교수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아주 오늘 그 저층 주거지라는 주제를 두고 짧은 시간 내에 저층 주거지에 관련된 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업의 변경 과정을 아주 자세히 소개해 주시고 장점과 단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갖춰야 될 자세에 대한 그 또 이 문제에 대한 핵심적인 사항에 대한 생각을 하는 방법까지도 충분히 논의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유튜브 도시대학 도시주택 주거복지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